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들국화입니다. 명절이 되면 누구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랄 때의 추억이 깃든 고향을 찾습니다. 오늘은 중국 근대 문학의 창시자인 루쉰과 그의 작품 고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루쉰은 1881년 절강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에 유학하여 센다이 의학교에 입학했지만 중퇴하고 신청년의 광인 일기를 발표하여 문학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큐 정전에 의해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는데요. 한때는 북경대학에 출강한 일도 있었지만 그의 일생은 군벌 정치 및 일본의 군국주의와의 투쟁의 일생이었습니다. 1936년에 상하이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먼저 중국의 봉건 사회에 대한 강렬한 반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유교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며 이 부정 위에서 그의 작품은 출발합니다. 또 그의 문학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반외세가 있는데요. 그는 철두철미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소설은 근대화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이 셋이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문학은 그가 미워하는 것과 싸우기 위한 무기이기도 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장편소설은 단 한 편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고향은 1921년에 씌어진 작품으로 단편집 눌함 속에 실려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그는 정들고 추억에 젖은 고향을 그리고 무지와 가난 속에 날로 쇠퇴해가는 고향의 모습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봉건 체제와 유교 사회의 몰락과 붕괴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고향, 루쉰. 나는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2000열이나 떨어져 있으며 20년 동안이나 떠나 있던 고향을 돌아왔다. 때가 깊은 겨울이고 보니 고향에 점점 가까워졌을 때에는 날씨가 음산하게 잔뜩 찌푸렸고 싸늘한 바람이 선창 안으로 불어 들어와서 윙윙 소리를 냈고 바람바지 휘장 틈으로 밖을 내다보노라면 뿌옇게 흐린 하늘 아래 멀게 가깝게 몇 군데 쓸쓸한 황촌이 가로놓여 있는데 생생한 기운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나의 마음은 슬프고 허전해짐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이것이 내가 20년 동안 어느 때나 기억하고 있던 고향이 아니냐. 내가 기억하고 있던 고향이란 절대 이렇지는 않았다. 나의 고향은 이보다는 훨씬 좋았다. 그러나 내가 나의 고향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나의 고향의 좋은 점을 말해보고 싶어질 때에는 그것은 도리어 그림자도 형상도 없어졌고 할 만한 말도 없었다. 아마 고향이란 그저 그런 것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고향이란 본래가 그저 이런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다. 비록 아무런 진보는 없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느끼듯이 반드시 슬프고 허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지 나의 심정이 변한 탓일 거라고. 내가 이번에 고향에 돌아온 데에는 애당초부터 아무런 유쾌한 심정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번에 오로지 고향과 작별하기 위해서 온 것뿐이다. 우리가 다년간 가족들이 모여서 살던 오래된 집은 이미 성이 다른 사람에게 공동으로 팔아버렸고 집을 내줘야 할 기한이 바로 금년까지인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정월 초하룻날 이전까지 기한을 대어와서 나딕은 옛날 집과 영원히 작별하고 나딕은 고향을 멀리 떠나 내가 밥벌이를 하고 있는 다른 고장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나는 나의 집 문전에 이르렀다. 기아 지붕 용마루 위에는 가지가지 마른 풀들이 끊어진 줄거리가 바람에 나부끼면서 바로 이 오래된 집이 주인 바꾸기를 면하기 어려운 까닭을 설명하고 있었다. 별채의 본가댁은 이미 이사를 한 모양이어서 몹시 조용했다. 내가 우리 집 방문 밖에 이르렀더니 나의 어머니께서는 벌써 마중을 나와 계셨고 뒤따라 8살짜리 조카 괭이가 뛰어나왔다. 어머니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지만 또한 여러 가지 처량한 기색을 감추고 계셨다. 날더러 앉아서 좀 쉬면서 차나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사에 관한 말씀을 선뜻 꺼내시지는 않았다. 괭이는 나를 본 일이 없었는지라 멀찍이 떨어져서 내 얼굴을 대하고 서서 그저 바라다 볼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이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이미 딴 고장에 거처할 곳을 세워도 놓았고 또 몇 가지 가구도 샀으니 이 밖에는 집안에 있는 목기를 팔아가지고 몇 가지 더 장만해야겠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께서도 좋다고 하시면서 짐도 대강 다 꾸려서 한 군데 챙겨 놓았고 목기도 운반하기 불편한 것은 절반이나 팔아버렸는데 돈이 걷어들여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하루나 이틀쯤 쉬고 나서 친척 어른들이나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여쭌 다음이면 우리는 바로 떠날 수 있다.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또 한 가지 윤토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언제나 네 소식을 묻고 한번 너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내가 벌써 네가 집에 도착할 대강 날짜를 그 애한테 알려주었으니 그 애가 아마 곧 올지도 모르지. 이때 나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한 폭의 이상 야릇한 그림이 번개처럼 스쳤다. 짙은 남빛 하늘 속에 일륜의 황금빛 둥근 달이 걸렸고 그 아래는 해변의 모래사장인데 온통 바라다 봐도 끝다운 데를 알 수 없게 파란 수박이 심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 12살쯤 되는 소년이 서서 목에는 구슬을 들이고 손에는 한 자루의 쇠뭉치를 움켜쥐고 한 마리의 차를 있는 힘을 다해서 찌르고 있는데 그 차란 놈은 몸을 꿈틀하고 한번 비틀더니 소년이 가랑이 밑으로 빠져서 뺑소니를 쳐 버리는 것이었다. 이 소년이 바로 윤토였다. 내가 그를 알게 된 것은 10몇 살도 넘지 못했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었다. 그때에는 나의 아버님께서 생존에 계셨고 집안 형편도 좋았으며 나는 그야말로 도련님이었다. 그해 우리 집에서 큰 제사 한 번을 치러야 할 차례였다. 이 제사는 30몇 년 만에 한 번씩 차례가 돌아오는 것이어서 아주 정중하게 지냈다. 정월중으로 조상의 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차려놓는 물건도 아주 많았고 제기도 유난히 좋은 것을 썼으며 절하는 사람도 매우 많았는데 제기를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했다. 우리 집안에는 망월이란 것이 꼭 한 사람 있었다.
이 망월이란 사람이 어찌나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었던지 나의 아버님께 자기 아들 윤토를 불러다가 제기를 지키도록 하면 좋겠다고 여쭈었다. 나의 아버님이 승낙하셨는지라 나도 대단히 기뻤다. 나는 일찍부터 윤토라는 이름을 들은 일이 있었고 또 그 애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데 윤달에 태어났으며 오행에서 토가 빠졌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가 윤토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애는 새 덫을 뻗쳐놓고 새를 잘 잡을 줄 알았다. 나는 하고 한 날 새해가 되기만 바랐으니 새해가 오면 윤토도 또한 오는 것이다. 간신히 섣달 금음께가 되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윤토가 왔다고 나한테 알려주시는지라 나는 날듯이 빨리 뛰어가 봤다. 그 애는 마침 부엌에 있었는데 불그스름한 둥근 얼굴에 머리에는 조그마한 전 모자를 썼고 목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은목걸이를 걸쳤는데 이것으로 그의 아버지가 그 애를 굉장히 사랑해서 죽을까봐 겁이 나서 신부리 면전에서 불공을 드리고 이런 굴레를 씌워서 그 애를 잡아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애는 사람을 보면 몹시 부끄러워했는데 나만은 무서워하지 않았고 딴 사람이 없을 때면 나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나절도 못 되어서 우리는 아주 친숙해졌다. 우리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고 단지 윤토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성 안에 들어온 후에 가지가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구경했다고 말하던 일을 기억할 뿐이다. 다음 날 나는 대뜸 그 애 들어 새를 잡아달라고 했다. 그 애가 하는 말이 그건 안 돼. 큰 눈이 내려야만 되거든. 우리 모래사장에 눈이 내리면 나는 비로 쓸어서 한 군데 빈터를 만들어 놓고 짤막한 나뭇가지로 큼직한 대나무 소쿠리를 버티어 놓은 다음 쭉정이 곡식을 뿌려 놓았다가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서 나뭇가지 위에 잡아맨 줄을 한번 잡아당기기만 하면 그 새는 그대로 대나무 소쿠리 안에 갇혀버린단 말이야. 무슨 새든지 다 있지. 참새, 꿩, 비둘기, 파랑새. 나는 그래서 또 눈이 오기를 몹시 고대했다. 윤토가 나에게 또 하는 말이 지금은 너무 추워서 너 여름에 우리 집게로 오너라. 우리는 낮이면 해변에 가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데 붉은 것, 푸른 것 모두 있고 귀신 쫓는 조개란 놈도 있고 부처님 손 같은 조개도 있다. 밤이면 나는 아버지하고 수박을 지키러 가는데 너도 가자. 도둑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야. 길 가던 사람이 목이 말라서 수박 한 개쯤 따먹는 것은 우리 집에서는 도둑질로 치지는 않는다. 지켜야 하는 것은 두더지, 쪽제비 그리고 차란 놈이야. 달빛이 밝은 땅 위에서 우쩍우쩍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건 차란 놈이 수박을 깨물어 먹는 거야. 그러면 당장에 쇠갈퀴를 움켜쥐고 살금살금 걸어가서 나는 그때 차란 놈이 어떻게 생긴 짐승인지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저 왜 그런지 형상이 조그만 개 같은데 몹시 사나운 짐승이려니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놈은 사람을 물지 않니? 쇠갈퀴가 있거든. 가까이 걸어가서 차란 놈을 보기만 하면 당장에 찔러버려야 한단 말이야. 이 짐승은 아주 야가 빠져서 도리어 이쪽으로 달려들어서 가랑이 밑으로 살짝 빠져 달아나거든. 놈의 털은 기름을 칠한 것처럼 매끄럽고 나는 애당초부터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이 있는 줄 몰랐다.
해변에 가지가지 오색 조개 껍데기가 있으며 수박이 이렇게 위험한 내력이 있다는 것은 몰랐고 그때까지는 단지 수박이 과일점에 내놓고 파는 것인 줄 알았을 뿐이었다. 우리 모래사장에 밀물이 밀려들 때면 가지가지 고기들이 팔딱팔딱 뛰어오르는데 부두 청개구리 같은 두 다리가 윤토의 마음속에는 무궁무진하게 희한하고 신기한 일들이 간직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그 이전의 나의 동무들은 알지 못하던 것들이었다. 그 애들은 아무것도 몰랐으니 윤토가 해변에 있을 때 그 애들은 모두 나처럼 집 앞마당 높은 담 위의 네모진 하늘을 보았을 뿐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정월이 다 지나가서 윤토가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게 되자 나는 어쩔 줄 모르고 엉엉 울었다. 그 애도 부엌으로 몸을 숨기고 들어가서 울면서 문 밖으로 나오려고 들지 않았지만 끝내 그의 아버지한테 끌려서 가버렸다. 그 애는 후에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한 꾸러미의 조개 껍데기와 몇 개의 아주 아름다운 새털을 나에게 갖다 주었다. 나도 한두 차례 무엇인지 그 애한테 보내준 일이 있었으며 그러고 나서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나의 어머니께서 그의 얘기를 꺼내시니 나의 어렸을 적 기억이 갑작스레 번개처럼 되살아나서 마치 나의 아름다운 고향을 바라다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대뜸 말했다. 참 반갑군요. 그 친구는 어떤가요? 그의 말이냐? 걔 살아가는 꼴도 신통치는 못하지.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방밖을 내다보셨다. 이 사람들이 또 왔군. 말로는 목기를 산다고 하면서 손에 닥치는 대로 집어가니 내가 나가서 봐야겠다. 어머니는 몸을 일으키시더니 밖으로 나가셨다. 문 밖에서 몇몇 여자의 음성이 들리는지라 나는 곧 괭이를 불러 가까이 오라고 해서 그 애와 한담을 했다. 그 애한테 글씨를 쓸 줄 아느냐, 딴 고장에 가보고 싶으냐 그런 말을 물어봤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가나? 우리는 기차를 타고 가는 거지. 배는? 먼저 배를 타고 나서 저 꼬락서니 좀 봐. 수염이 기드랗게 자라고 일종의 찌르는 듯이 날카롭고 괴상한 음성이 난데없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깜박 놀라서 번쩍 머리를 쳐들고 보니 광대뼈가 불쑥 나오고 입술이 얄짤한 50세 전후의 여자가 한 사람 내 앞에 서서 두 손으로 허리를 짚고 치마도 입지 않은 채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제도 기구 중의 가느다란 다리의 컴퍼스가 홀로 떡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여간 놀라지 않았다. 못 알아보나? 내가 자네를 많이 안아주기도 했는데. 나는 점점 더 악연할 뿐이었다. 다행히 나의 어머니께서 들어오셔서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얜 오랫동안 딴 고장으로만 나돌아서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야. 너 그래도 생각이 날 텐데. 그리고 내게로 얼굴을 돌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우리 집과 대문이 비스듬히 마주 나 있는 양씨집 둘째 아주머니시다. 왜 저 두부 가게를 내고 있던? 오라, 나도 생각이 났다.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과 대문이 비스듬히 마주 나 있는 두부 가게에는 분명히 진종일 양씨네 둘째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이 여자를 두부집 서시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흰 분을 발랐었고 광대뼈가 이렇게 불쑥 나오지 않았고 입술도 이렇게 얄따랗지도 않았었고 또 진종일 앉아 있어도 나는 한 번도 이런 컴퍼스 같은 자세는 본 일이 없었다. 그 시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여자 때문에 두부가게는 장사가 아주 잘 된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제 아마 연령의 관계겠지만 나는 털끝만한 감화도 받아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 컴퍼스는 분명히 대단했다. 쌍스러운 기색을 나타내며 마치 프랑스 사람이 나폴레옹을 모르고 미국 사람이 워싱턴을 모른다고 비웃는 것 같이 냉소하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잊어버렸다고? 이야말로 귀한 사람은 눈이 높다는 거지? 천만에 그런 일이 나는 당황해하면서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 자네한테 말함세. 신이 자네는 부자가 됐으니 운반해 가기도 무겁고 귀찮을 터인데 이런 다 낡고 하잘것없는 목기들을 무엇에 쓰겠나? 내나 가져가게 해주지. 우리 변변치 못한 집안에서는 쓸모가 있을 테니. 나는 부자가 되지도 못했어. 나는 이걸 팔아야만 또다시. 아이 참, 자네는 큰 벼슬자리를 했다는데 안 그래도 부자가 아니라고? 자네는 지금 작은 부인이 셋이나 되고 문 밖에만 나서면 8사람이 떠매는 큰 교자를 타는데 그래도 부자가 아니라고? 무슨 일이나 날 속이지는 못할 거야.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입을 봉하고 묵묵히 서 있었다. 에구 정말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털끝만큼도 내놓으려들지 않고 털끝만큼도 내놓으려들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더 돈을 모으게 되고. 컴퍼스는 일변 울근불근 하면서 몸을 일으키고 일변 투덜투덜 말하면서 밖으로 걸어 나가더니 나가는 김에 나의 어머니의 장갑 한 켤레를 슬쩍 허리춤에 쑤셔놓고 나가버렸다. 그 다음에 또 근처 본가댁 사람들과 친척들이 나를 찾아보러 왔었다. 나는 일변 그들을 상대하고 틈틈이 짐을 수습하면서 3, 4일을 보냈다. 하루는 날씨가 몹시 추운 오후였는데 나는 점심을 먹고 나서 차를 마시고 앉아 있다가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기색을 깨닫고 곧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나는 바라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즐겁을 하며 놀라서 황망히 마중을 나갔다. 이번에 온 사람이 바로 윤토였다. 나는 한번 흘끗 보자마자 대뜸 그가 윤토인 줄 알았지만 그 또한 나의 기억 속의 윤토는 아니었다. 그는 키가 갑절이나 커졌고 예전의 불구스름하고 둥글던 얼굴이 이미 거무튀튀하고 누렇게 변했으며 아주 깊숙한 주름살이 잡혀있고 눈도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언저리가 시뻘겋게 부었는데 이것은 해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진종일 바닷바람을 쏘이는 탓으로 대개 다 이런 줄로 나는 알았다. 그의 머리 위에는 전 모자가 얹혔으며 몸에는 아주 얄딸한 속옷, 전신이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고 손에는 종이봉지 하나와 기다란 담뱃대 하나를 들고 있는데 그 손도 내가 기억하고 있던 불구스름하고 생기가 있으며 투실투실한 것이 아니었고 거칠고 둔하고 금이 죽죽 그어져서 마치 소나무 껍데기 같았다. 나는 이때 몹시 흥분했다. 그러나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단지 윤토 형 오셨구려.
나는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가 꿰어놓은 구슬같이 잇따라 풀려 나올 것만 같았다. 꿩이며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며 조개 껍데기며 차며 그러나 무엇에 질린 듯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그는 우뚝 섰다. 얼굴에는 기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한 기색을 나타내고 입술을 움직이면서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태도는 마침내 공손해졌고 분명히 이렇게 불렀다. 영감. 나는 오싹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다. 우리들 사이에는 이미 한 겹의 슬퍼해야만 될 장벽이 가로막혔다는 것을 나는 바로 알았다. 나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그가 머리를 돌이키며 하는 말이 수생아, 영감께 절해라. 곧 등떨미 뒤에 몸을 숨기고 비켜 서 있는 어린아이를 끌어냈는데 이야말로 바로 30년 전의 윤토와 꼭 같고 단지 누르스름하고 삐쩍 말랐으며 목에 은으로 만든 굴레가 없을 뿐이었다. 이게 5째 놈인데 세상 구경을 한 일이 없어서 비실비실 피하려고 만들고 어머니와 괭이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네들도 아마 윤토의 음성을 들은 모양이다. 마님, 보내주신 편지는 벌써 받았습죠. 저는 사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영감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을 알고서 윤토가 이렇게 말했다. 자네 어째서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인사치레를 하나? 자네들은 예전엔 형이니 아우니 하지 않았었나? 역시 옛날같이 신용할 것이지.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마님도 참 그게 될 법이나 한 말씀이십니까? 그때는 어린아이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윤토는 이렇게 말하면서 또 수생더러 나한테 절을 하라고 했다. 그 아이는 그래도 부끄러워서 그의 등 뒤에 찰싹 붙어 있었다. 그놈이 수생인가? 5째? 모두 낯선 사람이니 겁을 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 그럼 괭이와 같이 저리 가서 노는 게 좋겠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괭이는 이 말을 듣더니 얼른 와서 수생을 불렀다. 수생은 그제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가벼운 걸음으로 괭이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께서는 윤토더러 앉으라고 하셨다. 그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마침내 자리에 앉아서 긴 담뱃대를 상 옆에 기대 세워놓고 종이봉지를 앞으로 당겨 놓으면서 말했다. 겨울인지라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 얼마 안 되는 푹콩 말림인데 그래도 제 집에서 말린 것이니 영감께서 좀 맛보시라고. 나는 그의 생활 형편을 물어봤다. 그는 그저 머리를 흔들 뿐이었다. 아주 어렵죠. 6째 놈도 거들어 주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먹고 살 수가 없고 또 세상이 평안치 못하고 어디서나 모두 돈만 내놓으라 하고 틀이 잡히지 않아서 번다는 게 형편없죠. 이것저것 농사를 지어 가지고 떠매고 가서 팔려면 어쨌든 몇 번은 세금을 내야 해서 본전을 까먹고 팔지 않자니 또 그냥 썩여버릴 지경이고요. 그는 머리를 흔들 뿐이었다. 얼굴에는 숱한 주름살이 새겨져 있으면서도 통 움직이지를 않았고 마치 도울 사람 같았다. 그는 아마 그저 괴로운 생각만 든다는 듯 그런데도 어떻게 형용을 해내지 못하고 잠시 동안 잠자코 있더니 이윽고 담뱃대를 집어들고 묵묵히 담배를 빨았다.
어머니께서 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니 그는 집안일이 바빠서 내일 곧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점심을 먹지 않은 것을 아시고 곧 그더러 친히 부엌으로 가서 볶음밥을 해서 먹으라고 하셨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어머니와 나는 그의 사는 형편을 탄식했다. 자식은 많고 농사는 안 되어서 굶주리게 되고 가혹한 세금, 병정, 토비, 벼슬아치들, 향신들 모든 것이 그를 괴롭히어 그를 마치 장승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었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옮겨가야 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될 수 있는 데까지 그에게 주도록 하되 그가 손수 알아서 골라내도록 해주라고 하셨다. 오후에 그는 몇 가지 물건을 골라냈다. 2개의 기다란 상과 4개의 의자, 향로와 촛대 1벌, 짐을 떠매는 멜대 1자루. 그는 또 재를 있는 대로 달라고 했으며 우리 고장에서는 밥을 지을 때 짚을 뗀다. 그 재는 모래사장의 비료로 쓸 수 있다. 우리가 떠날 때를 기다려서 그가 배로 실어 가겠다고 했다. 밤에 우리들은 또 이것저것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모두 요긴치 않은 이야기였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는 수생을 데리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아흐레가 지났다. 바로 우리가 떠나는 날이었다. 윤토는 아침에 바로 달려왔는데 수생은 함께 오지 않았고 단지 5살짜리 계집아이만 데리고 와서 배를 지키게 했다. 우리는 진종일 몹시 바빴다. 2번 다시 한가히 이야기를 하고 있을 틈이 없었다. 우리를 찾아온 손님도 적지 않았다. 전송하러 온 사람도 있고 물건을 가지러 온 사람도 있고 또 전송도 할 겸 물건도 가져갈 겸 온 사람도 있었다. 저녁 때 우리들이 배에 오를 무렵에는 이 오래된 집안이 모두 낡고 헐고 크고 작은 물건 나부랭이들은 벌써 빗자루로 쓸어버린 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우리들의 배는 앞으로 나갔다. 양편 강기슭에 연이어 서 있는 황혼역의 산들은 검푸른 빛깔로 변모해서 잇따라 배꼬리 쪽으로 몰려 나갔다. 괭이와 나는 선창의 몸을 의지하고 함께 바깥 어슴푸레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괭이는 벼랑간 이런 말을 물었다. 큰아버지, 우리는 언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다니? 너는 어째서 채 가지도 않아서 돌아올 생각을 하느냐? 하지만 수생이 저희 집에 와서 놀자고 나와 약속을 한걸요. 그 애는 크고 새까만 눈을 똑바로 뜨고 무엇인지 이상 야릇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나와 어머니는 풀이 죽어서 어리둥절했다. 그래서 또 윤토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님 말씀이 그 두부집 서시미인이라는 양시집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서 짐을 수습하면서부터 매일같이 꼭 왔었는데 그저께 이 여자는 잿더미 속에서 10몇 개의 접시와 그릇을 쑤셔내게 되어서 따따붙다 하고 나서 그것이 윤토가 파묻어 둔 것이며 그가 재를 운반해 갈 때 함께 자기 집으로 옮겨가려고 한 것이라고 단정해서 말했다. 양신의 둘째 아주머니는 이런 사건을 발견해내자 자기 생색을 몹시 내면서 개를 약오르게 한다는 구기사를 집어들고 쏜살같이 뛰어 달아났는데 뒤축을 높게 만든 신을 신은 그 조그만 발로 어찌나 빨리 달아나는지 모르겠더라고 하셨다. 옛집은 나에게서 점점 멀리 떨어져 나갔고
고향의 산수 또한 모두 점점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갔지만 나는 어떠한 미련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단지 보이지 않는 높은 담이 주위를 둘러싸 나를 외로운 신세로 만든 것 같이 느껴져서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을 담담하게 하였다는 것만을 느낄 뿐이었다. 저 수박이 널려있는 땅 위에 은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고 있는 어린 영웅의 그림자나 형상은 나로서 본디부터 아주 똑똑했던 것이건만 이제는 갑자기 흐리멍덩해지고 말았으니 이 또한 나를 심히 슬프게 하였다. 어머니와 괭이는 모두 잠이 들었다. 나는 드러 누워서 배 밑바닥의 잔잔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마침내 윤토와 이렇게 사이가 끊어져 버렸지만 우리들의 후배는 그래도 같은 마음의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괭이가 바로 수생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고. 나는 애들이 또다시 나와 같이 서로 사이가 끊어지지 말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나는 또 그 애들이 같은 마음의 줄기를 갖기 위해서 모두 나처럼 괴롭고 이리저리 전전하는 생활을 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또 그 애들이 모두 윤토와 같이 괴롭고 힘들고 마비되어 버린 생활을 하기도 바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응당 새로운 생활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일찍이 우리들이 생활해 보지 못한 것이어야 한다. 나는 희망이란 것을 생각했을 때 갑작스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윤토가 향로와 촛대를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남몰래 그를 우습게 생각했었다. 이제 내가 말하는 소위 희망이란 것도 또한 내 손으로 친히 만든 우상이 아니냐. 단지 그의 소원과 희망은 절박한 것이었고 나의 희망이나 소원은 아득하게 멀다는 것뿐이리라. 나는 무의식 중에 눈앞에 전개되는 바닷가 파란 모래사장을 보았다. 머리 위 짙은 남빛 하늘에는 인륜의 황금색 달이 걸려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란 본래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땅 위의 길과 같아서 기실은 땅 위에는 본래 길이 없으면서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어렸을 때의 아스라한 추억은 가슴을 따뜻하게 하지요. 신분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던 윤토와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그리워하는 루신의 고향이었습니다. 따뜻함과 쓸쓸함의 여운이 남네요. 오늘도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라면서 루신의 고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